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안으로 알았어?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상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상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해? 빨리 안 나가고! 도윤이 재촉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서미정과 도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국화꽃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강민호는 조문객들의 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 속 얼굴은 따뜻했지만 민호의 가슴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잃다니. 조문객들의 위로는 민호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기계적으로 답례를 하며 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서 있는 여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서미정, 아버지의 재혼 아내이자 민호에게는 지옥 같은 삶을 선물한 계모였습니다. 서미정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꼬리에 스치는 미세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의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장례식장에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서미정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친아들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민호보다 2살 많았지만 항상 민호를 깔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서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명령 톤이었습니다. 네.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장례식도 끝났으니 할 말이 있어. 서미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내가 이 집에 발 붙일 자격 없어. 당장 나가. 민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3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서미정은 이미 민호를 쫓아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어머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내 엄마 아니야. 그리고 넌 이제 이 집 식구도 아니지. 서미정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비웃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 들었지? 형, 아니 민호 씨.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할 때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참았지만 이젠 아니잖아.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은? 유언? 그런 거 없어.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서미정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얼마나 더 빌붙으려고 그래. 너도 이제 다 컸잖아. 28이면. 충분히 혼자 살 나이야. 아니지, 진작에 나갔어야 했어. 민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미정과 도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못 들었어? 서미정은 민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오늘 안으로 알았어?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상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흰 상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해? 빨리 안 나가고. 도윤이 재촉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서미정과 도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은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민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없었습니다. 민호를 지켜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장례식장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민호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세상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떠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서미정이 집에 들어온 후 민호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모욕을 당했고 매일같이 무시당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도 모릅니다. 민호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장례식장 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미정과 도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멀어질수록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슬픔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가진 자가 누군지 내가 보여주지. 민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줄 것입니다. 서미정과 도윤이 자신에게 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똑같이 돌려줄 것입니다. 민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민호가 장례식장 문을 나선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쪽 작은 방에서 서미정과 도윤은 부동산 중개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중개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되죠? 서미정의 목소리는 장례식장에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목소리가 이제는 기대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이 위치면 최소 15억은 나올 겁니다.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급하게 팔지 않으시면 17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중개인의 대답에 서미정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도윤도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7억이라.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럼요. 이 동네는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해서 매물 나오면 바로 나가는 지역입니다. 제가 며칠 안에 좋은 매수자 찾아드리겠습니다. 서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계약은 언제쯤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장례 끝나고 일주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등기 이전까지는 한 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빨리 진행해 주세요. 서미정은 서류에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옆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팔면 우리 프랜차이즈 사업 바로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럼. 도윤이 내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 봤는데 괜찮더라. 치킨 프랜차이즈면 요즘 잘 되잖아.
가맹점주들 모집하면 초기 가맹비만 받아도 몇억은 벌 수 있어.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가맹점 100개만 모집해도 가맹비로만 20억은 들어옵니다. 거기다 본사 수수료, 식자재 마진까지 합치면. 그럼 우리 빌딩 하나 더 살 수 있겠네. 서미정과 도윤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중개인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소식 빨리 전해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중개인이 방을 나가자 서미정과 도윤만 남았습니다. 서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드디어 끝났네. 뭐가요? 저 민호라는 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였어. 도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게요. 형이라고 부르기도 싫었어요. 엄마 아들도 아닌데 왜 우리 집에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아버지가 너무 착했어. 아니, 바보였지. 저런 애를 끝까지 데리고 있다니. 서미정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민호도 쫓아냈으니까. 그래. 이제 모든 건 우리 거야. 서미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장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서미정이 몇 달 전에 변호사를 통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보여줬으면 민호 그 자식 표정이 어땠을까?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굳이 보여줄 필요 없어. 어차피 저 애는 아무것도 몰라. 법적으로도 우리가 상속자니까. 그래도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될 게 뭐 있어. 내 아버지는 재혼할 때 민호 엄마 재산은 다 정리했어. 그러니까 민호한테 갈 건 원래부터 없었던 거야. 우리가 그냥 확실하게 못 박은 것뿐이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역시 엄마.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당연하지. 엄마가 누군데. 20년 넘게 참고 기다렸어. 이제 드디어 우리 차례야. 서미정은 유언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일 다 끝났어요. 네, 집 매매 계약도 진행 중이고요. 응,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사업 계획서 가지고 올게요. 전화를 끊은 서미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아, 우리 이제 시작이야. 이 집 팔아서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고 돈 벌어서 더 큰 사업하는 거야. 네, 엄마. 저도 준비 다 했어요. 가맹점주 모집 광고도 이미 만들어 놨고요. 그래. 우리 도윤이가 제일 똑똑해. 서미정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은 엄마의 손길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민호 그 자식, 지금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까요? 모르지. 관심도 없어. 어차피 저 애는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혹시 나중에 찾아오면 어떡해요? 서미정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찾아와? 무슨 배짱으로? 저 애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연고도 없어. 우리한테 찾아올 이유도 없고 찾아와봤자 소용도 없어. 맞네요. 형은 이제 끝이네요. 도윤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서미정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에는 민호가 떠난 길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미정과 도윤은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민호는 이미 과거였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미래만이 중요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잘 될 거죠? 당연하지.
우리한테는 이 집도 있고, 내 아버지 보험금도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민호 그 자식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다 가졌어. 서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서미정과 도윤의 야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호를 완전히 잊은 채로. 민호는 차가운 밤거리를 걸으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2살 엄마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엄마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호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던 아버지의 모습, 차가워진 엄마의 손, 그리고 혼자 남겨진 자신의 모습까지. 그날 이후 민호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1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는 서미정을 데려왔습니다. 서미정은 처음에는 다정했습니다.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부터 내가 내 엄마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서미정과 도윤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민호의 방은 빼앗겼습니다. 민호야, 도윤이가 공부할 방이 필요하대. 내 방 좀 내줄 수 있지? 아버지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의 방은 집에서 가장 큰 방이었습니다. 햇빛이 잘 들고 책상도 넓었습니다. 엄마가 민호를 위해 직접 꾸며준 방이었습니다. 엄마가 꾸며준 방인데.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민호야, 도윤이는 형이야. 형한테 양보해야지. 결국 민호는 작은 다락방으로 쫓겨났습니다. 다락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여름에는 찜통처럼 더웠고 겨울에는 냉골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민호의 방을 차지하고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책상, 민호의 책들, 심지어 엄마가 사준 인형까지 모두 빼앗았습니다. 이거 내 거야. 형 방에 있었으니까 내 거지. 도윤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항의하려 하자 서미정이 나섰습니다. 민호야, 그깟 물건 가지고 왜 그래? 도윤이가 쓰고 싶대잖아. 형제끼리 나눠 써야지. 하지만 그건 엄마는 이제 없어. 그만 좀 집착해. 서미정의 고함에 민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린 채 외면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민호의 몫이었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쓰레기 버리기까지. 서미정은 민호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민호야, 빨리 안 와? 설거지 안 했어? 민호야, 도윤이 방 청소 좀 해줘. 내 방도 아니고 금방 끝나잖아. 민호야, 쓰레기 버리고 와. 빨리. 민호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야 했고 설거지까지 마쳐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또다시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공부만 하면 되었습니다. 서미정은 늘 말했습니다. 도윤이는 공부해야 해. 나중에 좋은 대학 가야 하니까. 민호, 너는 집안일이나 해. 민호도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안일을 마치면 밤 11시가 넘었고 그때부터 숙제를 하면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잠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14살 겨울, 민호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과학 경시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그 상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상 받았어요.
민호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신문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전국대회에서 은상이에요. 선생님이 정말 잘했대요. 그래. 근데 민호야, 설거지는 했어? 아버지의 말에 민호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서미정이 거실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설거지도 안 하고 왔어? 도윤이는 지금 학원 갔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저는 상을. 상? 은상이 뭐가 대수야? 도윤이는 작년에 금상 받았어. 은상 가지고 자랑하려고 뛰어온 거야? 서미정의 말에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금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미정은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빨리 설거지하고 방 청소해. 오늘 도윤이 친구들 온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든 상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상장은 구겨진 채로 책가방에 처박혔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다락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민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민호를 칭찬해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서미정의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10만 원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민호야, 당장 나와. 서미정의 고함에 민호는 부랴부랴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미정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지갑에서 돈 꺼냈지? 아니에요. 저는 안 꺼냈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 말고 누가 꺼냈겠어? 정말 아니에요. 저는 지갑 만진 적도 없어요. 민호는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미정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도둑놈아, 내가 안 꺼냈으면 누가 꺼냈어? 도윤이가 꺼냈겠어? 저는 정말 안 했어요. 닥쳐. 서미정은 민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당장 방에서 돈 가져와. 안 가져오면 경찰 부를 거야. 민호는 떨리는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 자신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돈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돈을 훔치지 않았으니까요. 없어요. 저는 정말 안 가져갔어요. 민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미정은 비웃었습니다. 없다고? 그럼 어디 숨겼어? 이 거짓말쟁이야. 서미정은 민호의 방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이불을 뒤집고 책상 서랍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 가져갔구나. 그럼 이미 어디 숨겼겠지. 이 도둑놈아. 서미정은 민호를 다시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등을 발로 찼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당장 나가. 도둑놈은 우리 집에 있을 자격 없어. 나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나가라고. 서미정은 민호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밖은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얇은 티셔츠 한 장만 입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추워요. 제발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계단에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출근하려고 나오면서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민호야, 왜 여기 있어? 아버지. 민호는 얼어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민호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서미정에게 혼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혼자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4챕터 버려진 아이의 결심. 그날 밤 이후 민호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14살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지만 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는 친척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1,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민호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면 하나를 사려다가 가격을 보고 포기했습니다. 1,500원이었습니다. 민호는 편의점을 나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여전히 얇았습니다. 추위에 몸이 떨렸습니다. 민호는 어느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민호는 막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니 서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거리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민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애야, 왜 이런 데 앉아 있어? 집은? 남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에 못 가는 사정이 있구나. 일단 따뜻한 데 가자. 얼어 죽겠다. 남자는 민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근처 작은 분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게는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남자는 민호를 자리에 앉히고 떡볶이와 라면을 주문했습니다. 일단 먹어.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음식이 나오자 민호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남자는 민호를 지켜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할라. 민호는 음식을 다 먹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따뜻한 차를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 있었어?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일, 계모가 들어온 일, 집에서 당한 온갖 학대와 모욕, 그리고 어젯밤 일까지. 남자는 민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이름이 뭐니? 강민호입니다. 나는 박성호야. 이 분식집 주인이고. 박성호는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호야, 일단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 내일 학교는 가야 하니까. 괜찮으세요? 패 끼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우리 집에 빈 방 하나 있어. 거기서 자면 돼. 박성호의 집은 분식집 위층이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박성호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자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씻고 싶으면 씻어. 수건이랑 옷은 여기 있어. 박성호는 민호에게 깨끗한 수건과 트레이닝복을 건넸습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늘 찬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서미정이 온수는 도윤만 쓰라고 했으니까요. 씻고 나온 민호에게 박성호는 따뜻한 우유를 건넸습니다. 마시고 자. 내일 아침에 학교 갈 거지? 네. 감사합니다. 고맙긴. 어린애가 거리에서 떨고 있는데 못 본 척할 수 있나? 민호는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이불도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민호는 이불 속에 들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호는 민호를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간단한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였지만 민호에게는 최고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민호야,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박성호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집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살 건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라도 살아갈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성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당분간 여기서 지내.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학교는 꼭 다녀야 해. 그리고 방과 후에는 여기 가게 일을 도와줘. 설거지, 청소, 심부름 같은 거. 할 수 있겠니?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제가 여기서 지내도 돼요? 그래. 대신 공부 열심히 하고 가게 일도 성실하게 해야 해. 약속할 수 있지? 네. 약속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나 박성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성호는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신 민호야, 한 가지 더 약속해. 정직하게 살아야 해.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 해. 그렇게 살면 반드시 길이 열려.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박성호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분식집으로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설거지, 청소, 배달, 장보기까지. 힘들었지만 집에서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박성호는 민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장사하는 법, 손님 대하는 법, 돈 관리하는 법까지. 민호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민호야,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신용이야. 손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좋은 재료 쓴다고 했으면 정말 좋은 재료 써야 하고, 약속한 시간에 배달 못하면 미리 연락해야 해. 그렇게 하면 손님들이 믿고 다시 와.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박성호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분식집 일을 도우면서 민호는 장사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분식집 일을 도왔습니다. 민호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몸 상하겠다. 박성호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성호 아저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 갈 형편은 되지 않았지만 민호는 괜찮았습니다.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박성호에게서 배웠으니까요. 성호 아저씨, 저 이제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요. 20살이 된 민호가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게, 벌써? 네. 그동안 돈도 좀 모았고 아저씨한테 배운 것도 많아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성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대신 민호야, 기억해. 정직하게 해야 해. 손님을 속이면 안 돼. 알겠지?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민호는 박성호의 도움으로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좁은 가게였지만 민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쓰고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민호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고
낮에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저녁에는 다음 날 준비를 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지만 민호는 행복했습니다. 엄마, 저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민호는 밤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별들 중 하나가 엄마라고 믿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한 가게가 3곳,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큰 사업가가 될 줄 몰랐어. 박성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야. 나는 그냥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이야. 민호는 박성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박성호는 민호에게 아버지였고 스승이었고 은인이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고 브랜드를 키웠습니다. 28살이 되었을 때 민호는 이미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직했고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박성호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28살 강민호는 이제 100여 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40층짜리 빌딩은 민호의 것이었습니다. 빌딩 가치만 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민호는 빌딩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장님, 오늘 오후 일정 확인하시죠. 비서 이수진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2시에 은행장 미팅, 4시에 신규 가맹점주 면담, 6시에 박성호 회장님과 저녁 약속 있으십니다.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성호는 이제 민호 회사의 고문이었습니다. 민호는 박성호를 잊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박성호의 낡은 분식집을 새로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이번 달 피해 점주 지원 프로그램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부도난 치킨집 사장님, 저희가 지원해드린 후 매출이 30% 올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계속 관리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다른 프랜차이즈의 피해를 입은 점주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프랜차이즈에 속아 빚만 떠하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때로는 재정 지원까지 했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착하세요. 다른 사업가들은 절대 안 하는 일인데. 이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고통을 아니까요. 남의 불행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알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신규 가맹점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호는 남자의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력서에는 여러 번의 사업 실패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 실패를 많이 하셨네요.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잖아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성공 이력보다 사람을 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의지가 있으면 됩니다. 저희가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게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는 남자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김 사장님, 첫 석 달은 본사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걱정 마시고 장사에만 집중하세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사장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저도 도움받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죠. 민호의 프랜차이즈는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높은 가맹비를 받지 않았고 본사 수수료도 적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맹점주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저녁 민호는 박성호와 함께 조용한 한정식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대단해졌다. 이제 400억짜리 빌딩 주인이라니. 박성호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아저씨 덕분입니다.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했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나는 그저. 아니에요.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거리에서 얼어 죽었을 거예요. 아저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박성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호야, 근데 말이야. 내 아버지 장례식 때 온 그 사람들 혹시 연락 온 거 없니? 누구요? 계모 말씀이세요?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연락 없어요. 당연하죠. 저를 쫓아낸 사람들인데요. 그래도 가족인데. 아니에요, 아저씨. 그 사람들은 제 가족이 아니에요. 저한테 가족은 돌아가신 엄마, 아버지, 그리고 아저씨예요. 민호의 말에 박성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저씨, 사실 제가 아버지 장례식 날 웃었어요. 뭐? 박성호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계모가 저를 쫓아낼 때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저는 이 빌딩의 주인이었거든요. 민호는 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 빌딩을 샀어요. 400억 주고요. 계모는 아버지 유산 10몇억 때문에 그렇게 난리였는데 저는 이미 그것보다 훨씬 큰 돈을 벌고 있었죠. 박성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계모와 도윤이 제 성공을 알았다면 달라붙었겠죠.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얼마나 잘 됐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저씨, 저는 그 사람들한테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성공한 건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계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야,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니?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인데.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복수요? 아저씨, 복수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질 거예요. 거짓으로 쌓은 성은 언젠가 무너지니까요. 민호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서미정과 도윤은 아버지 유산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들의 방식은 민호와 정반대였습니다. 높은 가맹비를 받고 허위 매출을 보장하고 가맹점주들을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맹점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약속과 다른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매출은 보장된 것의 절반도 나오지 않았고 본사는 계속 돈만 요구했습니다. 1명, 2명씩 고소를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을 뿐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한테 연락 온 피해 점주 중에 서미정 씨 프랜차이즈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수진이 보고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세요. 다른 피해자들과 똑같이요. 알겠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이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진 자가 누군지 이제 알겠죠? 서미정과 도윤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달리 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네, 본사입니다. 네, 매출이 안 나온다고요? 그건 점주님이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도윤은 짜증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저편에서는 가맹점주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노력을 안 해요? 제가 하루 16시간씩 일하는데요. 당신들이 보여준 예상 매출은 거짓말이잖아요. 월 3천만 원 나온다고 했는데 1,000만 원도 안 나와요. 그건 평균치를 말씀드린 거고요. 모든 점포가 똑같을 순 없죠. 평균치요? 주변 가맹점에 물어봤더니 다들 똑같대요. 다 사기당했다고. 당신들 고소할 겁니다. 고소요? 하세요.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도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미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시끄러워요. 가맹점주들이 계속 항의하고 고소한다고 난리예요. 서미정은 화장을 고치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계약서에 다 면책 조항 넣어놨잖아. 법적으로 우리는 안전해. 그래도 소문이 안 좋아지면. 소문? 신규 가맹 문의는 여전히 들어오잖아. 걱정 마. 사람들은 금방 잊어. 하지만 서미정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피해 가맹점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만들었고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한 달 후 저녁 뉴스에서 특집 보도가 나갔습니다. 사기 프랜차이즈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가맹비를 받아 챙긴 후 실제로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악덕 본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울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비쳤습니다. 저는 퇴직금 3억 원을 다 투자했어요. 본사에서는 월 4천만 원 벌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1,000만 원도 안 나와요. 임대료, 인건비 빼면 적자예요. 이제 빚만 5천만 원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가맹비로 5천만 원, 인테리어에 7천만 원, 총 1억 2천 넘게 들었는데 장사가 안 돼요. 본사에 연락하면 점주 책임이래요. 억울해서 미치겠어요. 화면이 바뀌며 서미정과 도윤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비쳤습니다. 간판에는 화려한 로고가 있었지만 앵커의 목소리는 차갑게 이어졌습니다.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2년간 150개의 가맹점을 모집하며 가맹비로만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 지원은 거의 없었고 점주들의 항의에는 법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서미정은 뉴스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아, 이거 큰일 났어. 엄마, 진짜 어떡해요? 이거 전국에 다 나갔잖아요. 다음 날부터 본사 앞에는 피해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사기꾼 서미정 나와라. 우리 돈 돌려내. 양심도 없냐? 경찰이 출동했지만 피해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언론사 카메라도 계속 돌아갔습니다. 서미정과 도윤은 본사에 갇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미정 본사의 계좌가 동결되었고 서류가 압수되었습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허위 매출 자료, 조작된 계약서,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성공 사례까지 모든 것이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한 지원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고 본사는 가맹비와 수수료만 챙겼습니다. 서미정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검사의 말에 서미정은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잘못한 거 없어요. 계약서대로 한 거라고요. 계약서 자체가 사기였습니다. 허위 정보로 가맹점주들을 속인 겁니다. 사기죄와 횡령죄로 기소하겠습니다. 도윤도 함께 연행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서미정 씨,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서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구치소안 서미정과 도윤은 차가운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옷 대신 죄수복을 입고 부드러웠던 침대 대신 딱딱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떡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미정은 벽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이럴 줄 몰랐어.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만?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 아니에요? 150개나 모집하고 관리는 안 하고.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사업 계획서 만들었잖아. 저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서미정과 도윤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을 때는 함께 웃었지만 몰락의 순간에는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피해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서미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사기죄, 그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도윤은 동일한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250억 원을 배상하라. 망치 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서미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강남의 집, 외제차, 명품 가방, 심지어 은행 계좌까지. 서미정과 도윤이 가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교도소 면회실에서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미정은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다 잃었어. 집도, 돈도, 명예도. 민호 형한테 연락해 볼까요? 서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가 우릴 도와줄 리 없어. 우리가 그 애한테 뭘 해줬는데. 하지만 가족이잖아요. 가족? 우린 그 애를 가족으로 대한 적 없어.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할 자격이 우리한테 있겠니?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미정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민호를 괴롭히고 모욕하고 쫓아냈습니다.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너무 큰 잘못을 한 거죠? 서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었지만 서미정의 세상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감방으로 돌아온 서미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호의 어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밖에서 떨던 민호 맞아서 울던 민호, 그래도 묵묵히 견디던 민호. 내가 그 애한테 너무 심했나? 서미정은 처음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교도소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서미정의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후회와 원망, 분노와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서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민호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서미정과 도윤은 형기를 채우고 있었지만 법적 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받기 위해 서미정의 모든 재산을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미정이 민호의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서미정 씨, 추가 기소건이 있습니다. 검사가 면회실에서 서미정에게 말했습니다. 서미정은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뭔데요? 고인이 된 남편분의 유언장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서명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남편은 돌아가셨고 재산은 다 날아갔는데. 중요합니다. 법적 상속인은 따로 있습니다. 고인의 친아들 강민호 씨입니다. 그 순간 서미정은 민호의 이름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민호? 그 애가 뭔데요? 이미 집에서 쫓아냈는데. 그건 서미정 씨 마음대로 한 겁니다. 법적으로 강민호 씨는 정당한 상속자였습니다. 유언장이 위조되지 않았다면 고인의 재산 절반은 강민호 씨의 몫이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민호 씨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언장 위조, 상속 재산 횡령 혐의로요. 서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가? 그 애가 날 고소했다고요? 네. 그리고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검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민호 씨는 현재 400억 원대 빌딩의 소유주입니다. 100여 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이고요. 서미정 씨가 장례식 날 내쫓았을 때 이미 그는 당신보다 수십 배 부자였습니다. 서미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윤도 옆에서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그럴 리 없어. 민호가 400억? 사실입니다. 여기 재산 증명서가 있습니다. 서미정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의 이름, 빌딩 주소, 자산 규모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애가 장례식 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부자라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본인 재산인데요. 서미정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민호를 쫓아낼 때, 민호를 모욕할 때, 민호는 이미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왜 가만히 있었어? 서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검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겠죠. 당신들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한 달 후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유산 분쟁 재판이었습니다. 서미정과 도윤은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원고석에는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14년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그때의 초라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성숙하고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서미정은 민호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민호를 잘못 대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민호의 재산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민호야?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서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시했던 그 애야. 판사가 들어왔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먼저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서미정은 고인의 유언장을 위조하여 정당한 상속자인 제 의뢰인으로부터 상속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고인의 재산은 당시 시세로 15억 원이었고 법적으로 절반인 7억 5천만 원은 제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조된 유언장을 근거로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고 제 의뢰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서미정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원고인 강민호 씨는 당시 미성년자였고 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재산을 관리한 것은 정당한 권한이었습니다. 민호의 변호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리요? 피고인은 그 재산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횡령입니다. 게다가 강민호 씨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재산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증거 서류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조된 유언장, 재산 이동 내역, 서미정이 그 돈으로 시작한 프랜차이즈 사업 기록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판사는 서미정을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서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위해 한 거예요. 도윤이를 키우기 위해서. 가족이라고 했습니까? 민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께서는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있습니까? 서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 방을 빼앗고 제 물건을 빼앗고 매일 집안일을 시키고 때리고 모욕하고 추운 겨울밤 밖에 쫓아냈던 것이 가족이 하는 일입니까? 저는 14살 때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를 하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피고인께서는 아버지 유산으로 편하게 사셨죠. 하지만 그 돈은 제 몫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돈이 필요해서 이 재판을 한 게 아닙니다. 민호는 판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피고인들은 법을 어겼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미정의 유언장 위조 및 상속 재산 횡령이 명백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고 강민호에게 7억 5천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총 12억 원을 배상하라. 또한 이미 집행된 프랜차이즈 사기 피해 배상금과 별개로 추가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미정은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안 돼. 안 돼. 도윤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민호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강민호 대표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호는 잠시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고 오늘 증명되었습니다. 계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십니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도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떠나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저렇게 훌륭한 아이를. 서미정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0억짜리 빌딩은 이제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이 빌딩을 청년 창업자와 피해 점주들을 위한 지원센터로 탈바꿈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센터 오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수진이 보고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박성호 회장님 모시고 둘러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죠? 서미정 씨입니다. 민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거절해 주세요.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진이 나가고 민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멀리 민호가 자랐던 동네도 보였습니다.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실감이 났습니다. 오후 민호는 박성호와 함께 새로 만든 지원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빌딩 5층부터 8층까지가 센터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무료 사무공간, 교육실, 상담실, 심지어 소규모 카페까지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다 내가 만든 거야? 박성호는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사기 프랜차이즈 피해자들, 창업에 실패한 사람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여기서 뭘 하는데? 무료로 사무실을 빌려주고 창업 교육도 해주고 법률 상담도 해줍니다. 초기 자금이 필요하면 무이자로 대출도 해드려요. 박성호는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아저씨가 저한테 해주신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셨듯이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죠.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놓여 있고 화분들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눈 내리던 겨울날 처마 밑에서 떨고 있던 저를 구해주셨죠. 기억하지. 어제 일처럼 생생해. 그날 아저씨가 안 구해주셨으면 저는 아마 얼어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거리를 헤매다가 잘못된 길로 빠졌을 수도 있고요. 민호는 박성호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리고 제 인생의 스승이세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정직과 성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박성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호야, 고맙다는 말은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산 거야. 내가 한 건 별로 없어. 아니에요. 아저씨가 전부 하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프랜차이즈 피해자들, 언론사 기자들까지. 민호는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는 원고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민호는 박성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성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기를 당한 분들, 실패를 경험한 분들,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분들. 민호는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센터는 그런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무료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교육을 해드리고 필요하면 자금도 지원해드립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민호는 잠시 멈춘 후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셔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손님을 속이지 마시고 성실하게 일하셔야 합니다. 그것만 지켜주시면 저희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민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옥상에서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저 이렇게 컸어요. 이제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요. 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민호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당장 나가라 했던 그날, 저는 이미 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멀리 교도소에서 서미정과 도윤은 각자의 감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미정은 창살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서미정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민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감방 안에서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도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면서도 형으로 대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용서했고 이미 잊었습니다. 민호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센터의 첫 입주자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기를 당해 빚만 3억 원 진 사람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남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호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빚도 많고 나이도 많고 제가 14살 때 거리에 쫓겨났어요. 그때보다 지금 상황이 나쁜가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다시 시작해요. 민호의 말에 남자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그날 저녁 민호는 옥상에서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슬픈 노래였지만 이제는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잘 자라, 우리 아가, 예쁘게 자라, 우리 아가. 민호의 목소리는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지금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민호처럼 버림받은 사람들, 사기를 당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나눠드릴게요.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민호는 그 별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민호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향기가 났습니다. 400억짜리 빌딩은 이제 민호의 성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등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 민호는 그 등대지기가 되기로 했습니다. 평생 동안 빛을 밝히고 사람들을 돕고 희망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 박성호의 말이 민호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민호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증명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빌딩에서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창업 계획서를 쓰고 누군가는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민호는 옥상을 떠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일 면담할 사람들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 속은 사람, 좌절한 사람. 하지만 모두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 만나요. 함께 시작해요. 민호는 서류에 메모를 남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도 이 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을. 진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민호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자장가가 다시 민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민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많은 희망을 나누는 여정. 그 여정을 민호는 기쁘게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민호는 계모의 모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증오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을,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시련을 겪느냐가 아니라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민호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민호처럼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